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다 보니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가족이지만 한때 정말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일을 통해 저는 가족의 의미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강인한 분이셨어요. 저와 동생을 혼자 키우시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강인했던 엄마가 저희 올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동생 참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엄마의 마음은 올케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엄마와 올케는 결혼 전부터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올케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많이 힘들어했을 때였어요. 그때 엄마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직접 찾아가 음식을 챙겨주시며 위로하셨죠.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지. 괜찮아. 다시 잘하면 돼. 그날 이후로 올케는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여기며 더 따뜻하게 대했어요. 결혼 후에는 매년 엄마 생신 때마다 작은 편지와 선물을 빠짐없이 챙겼고요. 올케는 어머님은 저에게 친정엄마 같으신 분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엄마도 올케를 친딸처럼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직장 문제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병을 얻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바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안 갔어야 했는데. 뭘 그래.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까지 돕겠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마음 쓰지 않도록 애써 웃으셨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데도 옆에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는 저희 올케가 병간호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올케, 정말 괜찮겠어? 이거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일이야. 형님,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잘해주신 게 얼만데요. 사실 올케도 그때 직장일에 아이까지 돌보느라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매달 돈 보낼게. 병원비도 보태고 네 필요한 거 다 써. 형님, 그럴 거면 저한테 맡기질 마세요.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찡하던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올케가 엄마 병간호를 맡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병원 생활에 지쳐가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병원에만 있으면 좋은 줄 알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 여기 계셔야 치료도 받고 안전하잖아. 빨리 회복하셔야지.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는 게 더 죽을 맛이야. 집에 가고 싶다. 엄마, 여기서 치료 받아야 더 오래 사시지. 오래 살면 뭐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엄마와 올케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보, 엄마 병원비도 많이 들고 올케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당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신경 쓸 여유 없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가족인데. 당신 가족이면 당신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믿고 의지했던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던지. 그날 밤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말은 단순히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을 철저히 남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우리 집안 걱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 초반에도 남편은 잘해줬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시댁에 가는 길에 저를 배려하는 모습도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좀 많이 의지하시긴 해도 나만 믿어. 당신 힘들게 안 할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댁과 관련된 일이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가정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행동했죠. 남편은 시댁과 얽힌 일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단순히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를 믿고 따랐죠. 결혼 초반엔 큰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효심은 점점 지나치다 못해 집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이번 달은 우리 엄마 여행비가 필요하대. 당신이 좀 보태주면 좋겠어. 처음엔 이해했어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매달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렇게 계속 도와줄 순 없잖아. 너희 집만 가족이야? 장모님 병원에는 그렇게 자주 가면서 우리 집도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가 말하는 우리 집은 늘 시댁이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점점 더 많은 걸 감수해야 했죠. 남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건 남편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을 한 뒤였어요.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다 남편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됐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서류 내용을 읽어나갈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회사의 회계문서였는데 자재비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져 있었어요. 차액이 남편 계좌로 들어갔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더군요. 처음엔 잘못된 계산이거나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회사 운영 중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서류를 꺼내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여기 적힌 게 사실이야?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회사 운영하다 보면 다들 하는 일이야. 너는 몰라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고 저는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한다고?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유난이야?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돈 들어가는 곳이 오죽 많냐? 당신이 날 좀 이해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 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었죠. 그러니 친정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출장을 떠난 뒤에도 올케와는 자주 통화했습니다. 올케, 엄마는 좀 어떠셔? 많이 힘드셔? 네, 형님.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긴 한데 병원비도 그렇고 저도 좀 힘드네요. 미안해, 올케. 내가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끝나자마자 갈게.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제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올케는 늘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통화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엄마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죠. 그런 올케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통화할 때도 친정엄마와 올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어요. 여보, 엄마는 좀 어떠셔? 올케가 많이 힘들어하진 않지? 당신도 참 웃겨. 해외에 있으면서 친정 얘기만 하고 시댁은 안 궁금해? 시댁 얘기야 당신이 잘 챙기고 있겠지. 내가 물어보는 게 뭐가 중요해. 당신도 며느리잖아. 친정만 가족이고 시댁은 남이야?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지친다 진짜. 남편이 친정 얘기를 꺼낼 때마다 느껴지던 그 무책임한 태도. 그 대화를 나눈 뒤로는 남편에게 더 이상 친정 관련 얘기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는 매일같이 문자가 왔어요. 너는 결혼하고도 이따위로 사니? 시댁에 관심도 없고 네 친정만 챙기는 게 말이 돼? 며느리라면 시댁 일부터 신경 써야지.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는 줄 알아? 처음엔 문자를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답을 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솔직히 조용한 게 훨씬 편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시댁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할 이유가 사라졌던 거죠. 출장이 끝나고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올케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귀국할 때 올케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올케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형님 오셨어요? 해외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네가 했지. 엄마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맙다. 올케는 늘 밝고 착했어요. 그런 올케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달랐어요. 저를 보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고 대화도 짧게 끝냈거든요.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요즘 좀 괜찮으신 거죠? 뭐, 이게 다 너희 올케 덕이지. 며느리가 정말 고생했다. 엄마는 올케를 보며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저에게는 무뚝뚝했어요.
너는 해외에서 편히 있다가 이제 온 거잖아. 너희 올케는 여기서 계속 힘들었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섭섭했어요. 제가 매달 돈을 보내며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걸 엄마는 모르는 걸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는 100만 원씩 보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뚝 끊어버리면 어쩌냐? 갑자기 끊다니 무슨 소리야? 나 매달 보냈는데?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아무 말 없는 거지. 너는 돈 줄 자신 없으면 애초에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가 돼? 엄마의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저는 한 달도 빠짐없이 남편을 통해 돈을 보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엄마, 진짜 무슨 소리야? 나 매달 보냈어. 남편한테 맡겼고 그 돈 올케 통장으로 들어갔을 텐데? 아니야. 올케는 병원비며 간병비며 자기 돈으로 다 썼다고 하더라. 너희가 돈 보낸 적 없다고 했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매달 남편에게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섰거든요. 당신이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보내. 내가 50만 원 더 보태서 150씩 보낼게. 남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고 저는 매달 꼬박꼬박 남편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올케가 못 받았다는 엄마의 말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황급히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올케야, 내가 매달 보낸 돈 잘 쓰고 있는 거 맞아? 형님, 사실은 처음에 한두 달만 들어오고 그 뒤로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보낸다고 했는데? 네 통장 기록 좀 확인해 볼래? 형님, 정말이에요. 통장에는 처음 2번 빼고는 입금된 게 없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보낸다고 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올케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보낸 돈 올케한테 갔어? 아니면 네가 중간에서 뭘 한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처남댁이 뭐라고 하길래 그래? 뭐라고 하긴. 한 푼도 못 받았대잖아. 네가 보낸다고 했는데 돈 다 어디 갔어? 아, 그거? 내가 보니까 장모님 상태도 괜찮아지신 것 같고 처남댁도 별말 없길래 그냥 그만뒀지. 뭐 그렇게 난리야? 뭐? 그래서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 우리 엄마한테 드렸지. 당신 며느리라며. 그동안 우리 본가에는 용돈도 안 줬으니 드린 거야.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엄마 병간호하라고 보낸 돈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돈인데.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면 안 돼?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고 엄마 간호하라고 보낸 돈이야. 참 유난도 떤다. 그 돈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야? 유난? 네가 엄마 병간호 비용을 네 부모님 용돈으로 돌린 게 유난이 아니야? 그건 배신이고 도둑질이야. 됐다. 네가 그렇게 예민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냥 그만 좀 해. 나도 피곤하다.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을 멋대로 썼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구는 모습에 실망이 컸어요. 바로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보낸 돈은 모두 시댁 통장으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며느리 용돈이라며 시어머니에게 전부 드렸더군요. 며칠 뒤 시댁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남편이 드린 돈 잘 받고 계세요? 그럼 잘 받고 있지. 그 돈이 없었으면 어찌 살았겠니? 그 돈은 엄마 병간호를 위해 보낸 돈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실 수 있죠? 네 남편이 부모 잘 챙기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너희 친정엄마도 이제 괜찮다며. 괜찮다니요? 아직 병원에 계세요. 그 돈이 없어서 올케가 병원비를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랬잖아. 내가 무슨 상관이니?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올케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었어요. 올케, 그동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돈이 잘 전달된 줄 알았는데. 형님 바쁘신 거 알았으니까요. 괜히 말씀드리면 형님 마음만 더 불편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괜찮았어요. 어머님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병원비랑 생활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앞으로는 다 얘기해줘. 내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고 엄마와 올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으니까요. 귀가하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끝내고 나왔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올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올케와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뭔가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올케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진 올케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올케, 솔직히 말해줘. 그동안 엄마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 돈은? 병원비며 생활비며 네가 다 감당했잖아.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래도 엄마를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생활비도 부족해지고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돈이 잘 전달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올케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바쁘신 거 알았으니까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형님 마음만 더 불편하게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엔 남편분이 알아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더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야. 형님, 저 너무 무능해 보일까봐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올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미안해, 올케야. 내가 다 해결할게. 네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올케의 울음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고 저는 일단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엄마 간호비를 시댁에 보냈으니까 그 돈 다시 내놔. 올케한테 줘야 해. 내놓으라니? 무슨 돈을 내놔? 이미 다 쓴 돈인데 뭘 어쩌라고. 그게 네 돈이야? 내가 번 돈이잖아. 그 돈을 네 멋대로 썼으니까 돌려놔야지. 아니, 돌려놓을 돈이 없어.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도 겨우 살았어. 끝났다고. 끝났다고? 그 돈은 엄마를 위해 보낸 거야. 시부모님한테 보낸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돈도 결국 우리 가정 돈 아니야? 네가 돈 보내는 거 내 허락도 필요한 거야. 알아? 허락? 웃기지 마. 네가 허락할 권리 없어. 내가 내 엄마를 위해 쓰겠다고 한 거니까. 그럼 네가 다시 벌어서 보내든가.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건데?
이제라도 올케한테 당신이 갚아. 네가 빚진 거잖아. 왜 내가 벌어서 또 보내야 해? 미쳤냐? 내가 왜 갚아? 그 돈 이미 시댁에 다 갔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네가 갚아야지. 네가 그 돈 빼돌린 건데. 엄마 간호비를 너희 집에 썼으니까 당연히 네가 갚아야지. 싫어. 나는 못 갚아. 그런 돈 갚을 거면 차라리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고 말지. 당신도 적당히 하고 포기해. 포기? 네가 돈을 갚는 건 포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됐어. 네가 이혼하든 뭐든 네 마음대로 해. 난 이 돈에 대해선 한 푼도 못 내놔. 남편의 말은 차갑고 무책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제 몫으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너 줬던 돈을 돌려달라는 게 무슨 경우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정신 차리게 해줘?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하라고 보낸 돈이었어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너는 너희 엄마만 부모고 우리는 뭐야? 딸 노릇하기 전에 며느리 노릇할 생각해야지. 어머니, 엄마가 투병 중이셨어요. 시댁 용돈은 따로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네 돈으로 너희 엄마만 챙기고 우린 굶으라는 거였냐? 그런 돈을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 어머니, 제 돈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잖아요. 잘못? 뭐가 잘못인데? 너도 돈 벌고 잘 살면서 우리한테 그 돈이 뭐가 아까워? 어머니, 제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아셨잖아요. 그걸 아셨으면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에 돈 좀 간 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어머님이 돌려주지 않으시면 남편에게 반드시 받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말 참 길게도 하네. 됐다. 나 간다. 네가 우리를 이 정도로 무시하는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분노와 서글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이제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나서 조용히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제가 보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서 매달 급여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한테는 200만 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각각 150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 넘는 돈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비로 보낸 100만 원은? 그 돈은 올케한테 가지도 않았고 남편은 그걸 회사 계좌로 돌려 썼더라고요.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엄마 병간호비를 떼먹으면서 시댁에는 그렇게 퍼준 게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모든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 사람과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냥 조용히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모든 일을 밝혀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내가 보낸 돈 당신 회사 계좌로 들어간 거 맞지? 이게 뭐야?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알면 안 돼? 당신이 내 돈을 멋대로 회사 계좌로 빼돌렸잖아. 아니,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썼어. 그런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유난? 엄마 간호비로 보낸 돈을 회사에 썼는데 그게 유난이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말이 돼? 그 돈도 결국 우리 집 돈 아니야. 상황 보고 쓴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 집? 당신이 말하는 우리 집은 시댁이지? 네 부모한테 500만 원씩 퍼주면서
우리 엄마 병간호비 100만 원은 못 보냈어? 진짜 피곤하다. 다들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은 있는 거야. 너만 유난 떠는 거라고. 엄마가 병원에 계신 동안 당신이 그 돈을 네 회사로 돌렸는데 네가 지금 떳떳하다고 생각해? 됐어. 네가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 아는데 나중에 보면 별일 아닌 거 알게 될 거야. 별일 아니라고? 병간호비를 비자금으로 쓴 게 별일 아니야?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 맞아? 됐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근데 난 그 돈 갚을 생각 없어.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애정이 끝났고 더 이상은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 회사에서 얼마 전에 퇴사한 박 대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박 대리는 남편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퇴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박 대리에 대해 자주 험담하곤 했어요. 박 대리 같은 사람은 잘리는 게 당연하지. 회사 사람들도 다 싫어했어. 그 말을 들을 땐 박 대리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감추려고 박 대리를 희생양 삼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약속 장소에서 박 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 대리님, 남편이 제 돈을 회사 계좌로 빼돌렸어요. 회사에서 비리로 쓴 게 맞죠? 맞긴 하죠. 저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제 돈까지 그렇게 썼다면 저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잘못 나섰다가 괜히 소송당하면 어쩌죠? 솔직히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 대리님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정보만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회사에서 당한 게 많아서요. 박 대리는 자신이 회사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자재비를 부풀리고 하청업체들한테 그 비용을 떠넘겼대요. 그 피해로 하청업체 몇 곳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저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근데 당신 남편은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결국 저를 문제아로 몰아서 해고시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끝까지 싸워볼게요. 박 대리의 도움으로 남편 회사의 비리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하청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돈을 시댁 계좌로 송금했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박 대리의 도움으로 확보한 증거들은 남편의 잘못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었고 그의 회사가 저지른 비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한데 모였어요. 검찰에 제출하면서 남편이 벌여놓은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며칠 뒤 남편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고 직원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남편은 수사관들 앞에서 뻔뻔하게 태어난 척을 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계약서와 자금 내역을 확인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남편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화가 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너 그 기사랑 관련 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했는지 왜 묻는 거야? 네가 회사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게 다들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왜 유난 떨고 난리야?
네가 다들 한다는 말로 일이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해? 그건 범죄야. 됐다. 너 진짜 미쳤어. 우리 가족까지 다 말려 죽일 거냐? 네가 내 엄마 돈을 회사에 쓴 순간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난 거야. 감당할 준비해. 그렇게 남편은 정식으로 검찰에 소환됐어요. 검찰은 회사 내부 자료와 통장 내역, 계약서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어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남편이 저지른 잘못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죠.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자재비가 시장 가격보다 30% 부풀려져 있습니다. 차액은 피고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 그중 일부는 시댁 가족 계좌로 이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청업체가 파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고의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최소 3개의 하청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날수록 제가 당한 배신감이 떠올랐고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편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굴었어요. 끝났어. 당신이 회사에서 무슨 짓 했는지 다 드러났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구냐? 진짜 별일도 아닌걸. 별일이 아니라고? 내 돈으로 비자금 돌리고 회사까지 엉망으로 만든 게 별일 아니야? 그런 일은 다들 하는 거야.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세상 물정? 이건 범죄야. 당신이 잘못한 거고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야. 그 벌이 뭐?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해보라지. 이혼? 당장 할 거야. 네가 만든 비리를 끝까지 파헤칠 거야. 야, 네가 이러는 게 우리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끝장나자고. 당신이 내 돈을 회사에 쓴 순간 가족이고 뭐고 이미 끝난 거야. 이제 네가 벌어질 일 다 감당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조금은 깨달았겠죠. 남편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주요 거래처들은 모두 계약을 끊었고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퇴출됐어요. 직원들은 급여를 못 받게 되면서 줄줄이 퇴사했고 남편은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됐어요. 결국 그는 횡령, 배임,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시댁 식구들 역시 그동안 받은 돈에 대해 조사를 받았어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큰 소리치며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이번 싸움은 단순히 분노를 풀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과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를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크긴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제게 남은 건 두 아이와 함께할 밝은 미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랑하던 그는 이제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어요. 회사는 이미 파산했고 시댁 식구들도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왔던 돈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걸 잃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 있던 남편에게서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더 이상 그를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면회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삭발을 한 채 누군가에게 부탁하듯 한눈에 보아도 지쳐 보였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네가 날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야 했냐고. 내가 널 망가뜨렸다고? 망가진 건 네 손으로 망친 거지. 내가 왜 네 탓을 들어야 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다 무너뜨릴 필요는 없었잖아. 필요 없었어? 그럼 뭐, 내가 네 죄 다 덮어주고 그냥 넘어갔었어야 했어? 난 네가 이 정도로 나를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부부였는데. 부부? 부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뒷돈을 챙기고 엄마 간호비를 빼돌려? 너 진짜 그걸 몰라? 그래, 난 그 돈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줄 몰랐다. 잘못했어.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 몰랐다고? 엄마가 그 돈으로 마지막 시간을 편히 보냈어야 했어. 그걸 네가 다 뺏어갔잖아. 알아. 다 내 잘못이다. 근데 이제 나 어떡하냐? 갈 데도 없고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어. 그걸 이제 와서 나한테 묻는 거야? 왜 네가 만든 결과를 나한테 해결하라고 해? 나랑은 끝났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로 제 마음에서 남편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여전히 법적 절차를 밟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 모두가 남편과 함께 만들어낸 일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올케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올케는 친정엄마를 돌보면서도 본인의 삶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건이 끝난 후 올케는 본인의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카페를 열기 위해 올케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런 올케를 돕고 싶었고 5천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올케는 하나씩 준비를 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카페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난 아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커피 향기 가득한 그곳에서 올케는 사람들과 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정말 감사드려요. 네가 뭐라고라니. 네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가 지금처럼 건강을 되찾지 못하셨을 거야. 형님, 저도 형님이 계셔서 진짜 든든했어요. 이제는 걱정 없이 서로 믿고 지내요. 그래, 우리 이제 정말 힘든 일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자. 네가 너무 고맙다. 형님,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젠 어머님도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올케와의 대화는 항상 진심이 오갔고 저는 그런 올케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가끔씩 산책도 하시고 집 근처 올케의 카페에서 동네 분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웃으며 지내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저는 다시 다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저만의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남편과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혼란 속에서 벗어나 제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올케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나온 건 이 사람들 덕분이었구나. 올케는 여전히 밝고 착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댈 수 있었던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일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형님,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도 건강해지셨고 형님도 새 출발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정말 고마워, 올케야. 네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저야말로 형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죠. 형님이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이겨낸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앞으로는 우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너희랑 여행도 가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해볼 거다. 진짜? 엄마 바쁘다고 항상 못 간다면서. 진짜지. 약속할게. 이제 엄마도 너희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거야. 그럼 이번에 놀이공원 가자. 친구들이 다 갔다 왔대. 좋아.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자.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엄마도 점점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우리 올케 덕에 이렇게 좋아진 거야. 나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다. 엄마, 이제는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회복하신 게 우리 모두한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래도 네가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너무 많이 의지한 거 아니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위해 뭘 해드려도 부족한데요? 엄마와 올케, 그리고 아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앞으로 지켜야 할 전부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멀리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언젠가 꼭 하고 싶었던 공부도 준비 중입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제게는 이제야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케와 아이들, 엄마와 함께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갈 거예요. 가끔은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게 남은 숙제이자 희망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아갈 이 길이 평탄치만은 않겠지만 그 길 끝엔 분명히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